제 이름은 강민준, 올해 70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민준그룹 회장이라 부르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회장실이 아니라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아침 7시 30분. 저는 평소처럼 회사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7시 30분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제 루틴이었죠. 그런데 그날 제 차 옆에서 청소를 하던 18살 소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회사 청소 용역업체 직원의 손녀라는 건 나중에야 알았죠. 오늘 그 안경 쓰지 마세요. 갑자기 웬 말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20년째 같은 디자이너 안경을 착용해 왔습니다. 독일제 최고급 티타늄 안경테. 제 트레이드 마크였죠. 무슨 소리요? 내가 왜? 제발요, 회장님. 오늘만은 그 안경 쓰지 마세요. 소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창백한 얼굴.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제발 오늘만은 다른 안경을 쓰세요. 아니면 안경을 아예 안 쓰시든지요.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가 미쳤나? 회장님께 무슨 짓이야? 보안 요원이 소녀를 끌어내려는 순간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네. 내가 알아서 하겠네.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의 눈빛에서 뭔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에 돌아가 글러브 박스를 열었습니다. 몇 년 전 받았던 선물용 안경이 하나 있었죠. 한 번도 쓴 적 없는 평범한 검정 뿔테 안경. 에잇, 오늘 하루만이지 뭐. 그렇게 저는 평소와 다른 안경을 쓰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게 제 생명을 구한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전 10시 임원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회장님, 안경 바꾸셨네요? 비서실장 박상무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 좀 기분 전환 삼아서.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회장님, 제가 커피 한 잔 타왔는데 드시겠습니까? 평소라면 거절했을 겁니다. 저는 회의 전엔 물만 마시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그래, 고맙네. 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쾅!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손들어. 아무도 움직이지 마. 이게 무슨. 그리고 형사 한 명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민준 회장님, 지금부터 살인미수 사건 관련하여 긴급 보호 조치하겠습니다. 살인미수? 대체 무슨 소리요? 형사가 제 손에서 커피잔을 조심스럽게 빼앗아 갔습니다. 이 커피에 청산가리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과수에서 긴급 분석 중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당신, 설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신복, 제가 가장 신뢰하던 비서실장이 저를 죽이려 했다니. 형사가 박상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진우 상무 횡령 500억과 회장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횡령? 또 다른 형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상무는 지난 5년간 유령회사를 통해 회사 자금 500억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회장님께서 직접 회계 감사 지시를 내리신다는 정보를 입수했죠. 제가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회장님의 평소 안경에는 초소형 GPS와 생체인식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박상무는 그걸 이용해 회장님이 쓰러지는 즉시 안경을 회수하고 비서실장 권한으로 구급차 대신 자기 사람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아니라 네, 그대로 안매장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장마비로 위장에 처리하려 했고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박상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박 빚이 300억이 넘어서 그게 사람을 죽일 이유가 되나? 회장님이 죽으면 혼란한 틈을 타서 회사 자금을 더 빼돌려 해외로 도주하려 했습니다. 이미 브라질행 티켓도 형사가 박상무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그 소녀가 어떻게 알았지? 사건 이틀 후 저는 직접 그 소녀를 찾아갔습니다. 지하 청소원 휴게실. 소녀는 할머니 옆에서 작은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소녀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앉으시게. 그리고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할머니가 황급히 절을 했습니다. 송구합니다, 회장님. 저희 손녀가 실례를. 아닙니다. 이 아이가 제 목숨을 구했어요. 저는 수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네. 어떻게 알았나? 그날 독극물 사건을. 수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 말하면 아무도 안 믿으실 거예요.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해보게. 내가 믿어줄 테니. 긴 침묵 끝에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가끔 꿈을 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지몽을 꾼다는 말인가?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새벽 꿈을 꿨어요. 회장님이 그 티타늄 안경을 쓰고 회의실에서 커피를 드시는 꿈을요. 그리고 쓰러지시는 걸 봤어요. 구급차가 오고 사람들이 울고 제가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소녀의 경고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연의 예지몽은 그게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또 다른 꿈도 꾸었나? 수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어젯밤에도 꿈을 꿨어요. 무슨 꿈? 회장님 아드님이 큰 사고를 당하시는 꿈이요. 3일 후에 그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 민호, 35의 패기 넘치는 청년. 자세히 말해보게. 수연의 다음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드님이 타신 차가 다리에서 떨어져요. 브레이크가 끊어진 채로. 저는 곧장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호야, 지금 당장 내 차 운전하지 마라. 예, 갑자기 왜요?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정비소에 맡기고 다른 차를 타. 아버지, 저 지금 급한 약속이 있어서요. 30분 후에 강남에서 투자자 미팅이. 민호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말 듣고 차 세워. 지금 당장.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그럼 대리기사 부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수연을 다시 봤습니다. 정확히 며칠 후라고 했나? 3일 후. 그러니까 18일 오후 2시쯤이요. 장소는 한강대교 위였어요. 빨간색 스포츠카가.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의 차가 바로 빨간색 포르쉐였으니까요. 회장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손녀가 어릴 때부터 이상한 꿈을 많이 꿨습니다. 처음엔 저도 안 믿었죠. 그런데요? 3년 전 수연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우리 동네 슈퍼 아저씨가 사고를 당한다고. 정확히 며칠 후 몇 시에 어디서? 그래서요? 제가 슈퍼 아저씨한테 말했더니 비웃더군요. 그런데 정말로 그날 그 시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아저씨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저는 수연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자네 꿈이 항상 맞나?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가끔 틀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경고하면 바뀔 때도 있고요. 바뀐다? 네. 회장님도 그날 다른 안경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거고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곧장 회사 정비팀을 불렀습니다. 민호차를 견인해서 당장 정밀 점검해봐. 회장님, 무슨 문제라도? 됐고, 어서. 2시간 후, 정비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제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브레이크 라인이 거의 끊어질 뻔했습니다. 뭐? 누군가 일부러 칼로 흠집을 낸 것 같습니다. 며칠만 더 운전했으면 완전히 끊어졌을 겁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CCTV 확인해. 이미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11시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주차장에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CCTV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인은 민호의 경쟁자였습니다. 최근 회사 부사장 자리를 놓고 민호와 경쟁하던 박 이사의 조카, 삼촌이 부사장 되면 저한테 10억 준다고 했어요. 강민호만 없으면 됐어요. 28살 청년은 그렇게 체포됐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수연의 꿈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제 가족을 구했습니다. 사흘 후, 저는 수연과 할머니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수연 씨,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세요. 뭐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저는 그냥 대학 가고 싶지 않나요? 수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어떻게 감히. 아닙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데 이 정도는 당연합니다.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수연 씨 대학 등록금 전액, 그리고 생활비까지 전부 회사에서 지원하도록. 회장님,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더 이상 청소일 안 하셔도 됩니다. 매달 생활비를 드리겠습니다. 할머니와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수연이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나?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또 봤어요. 뭘 봤나? 회장님 따님이.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딸 지연이. 미국에서 유학 중인 29살 딸. 지연이가 어쨌다는 거야?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납치당해요. 일주일 후에. 저는 즉시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아빠, 왜, 무슨 일 있어? 넌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와. 예, 갑자기 왜요? 저 다음 주에 시험 있는데. 됐고, 오늘 당장 비행기 타.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수연이 눈을 감고 떠올리듯 말했습니다. 따님이 학교 도서관에서 나오실 때 검은 밴이 따라와요. 그리고 끌려가세요. 3명의 남자한테. 전화기 너머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야? 납치?
지연아, 아빠 말 듣고 지금 당장 기숙사에서 나오지 마. 경호원 보낼 테니까. 아빠, 진짜 무슨 일이에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설명하긴 길어. 일단 아빠 말만 믿어. 전화를 끊고 저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경호팀 전부 지연이 쪽으로 배치해. 24시간 경호 붙이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저는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또 다른 건 없나? 수연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뭔데? 회장님 회사가 무너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가 무너진다고? 네. 한 달 후에 주가가 폭락하고 거래처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이유가 뭔가?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또 있어요. 누군가? 수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아직 안 보여요. 얼굴이 흐릿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일궈온 제 회사, 5만 명의 직원들, 그게 무너진다니. 절대 그럴 순 없어. 저는 수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연 씨, 이제부터 자네는 우리 회사 특별 고문이야. 예. 자네가 꾸는 꿈 모두 내게 보고해. 우리 함께 미래를 바꿔보자고.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수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는 이미 2번이나 해냈잖나. 할 수 있어. 그날부터 저와 수연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예지몽을 꾸는 18소녀. 그리고 그 꿈을 믿기로 한 70살 재벌 회장. 우리는 함께 미래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아야 할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지연이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해요. 경호원 5명이나 붙어 다니니까 학교 애들이 다 쳐다본다고요. 조금만 참아라. 곧 한국 들어오면 되잖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새벽 3시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국 경호팀장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따님이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도서관에서 공부하시다가 화장실 간다고 하셔서 여자 경호원이 따라갔는데 화장실 창문으로 빠져나가셨습니다. 왜 빠져나가? CCTV 확인 결과 따님 혼자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추적 중이지만 저는 곧장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 씨, 지연이가 사라졌어. 예, 어떡해요? 경호원들 따돌리고 혼자 어디론가 갔대. 자네 꿈에서 봤던 그 장소가 어디였나? 수연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학교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블루문 카페라고 간판에 써 있었어요. 저는 즉시 경호팀에 연락했습니다. 블루문 카페, 당장 찾아봐. 10분 후, 경호팀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지금 따님이 그 카페 앞에 계십니다. 당장 데려와. 그런데 회장님, 따님이 누군가와 만나고 계십니다. 누구? 젊은 남자입니다. 얼굴을 확인해 보니 경호팀장이 숨을 삼켰습니다. 박진우 전 상무의 아들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그 박 상무. 그 아들이 제 딸과 만나고 있다니. 저는 곧장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지연이를 만났습니다. 아빠, 강지연, 대체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진우 아들을 왜 만났어? 그 사람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지연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아요. 알면서 왜? 아빠, 지연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현민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뭐? 그 사람 아버지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아들까지 나쁜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지연아, 박현민 씨는 아버지가 체포된 후로 혼자 아르바이트 3개씩 하면서 대학 다니고 있어요. 어머니 병원비도 벌어야 하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과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일 때문에 얼마나 죄송한지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그래서 저도 말했어요. 아버지 잘못은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라고. 현민 씨는 자기 인생 열심히 살라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납치는 뭐야? 납치요? 지연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 씨, 지연이를 만났는데 멀쩡해요. 납치 같은 건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수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꿈에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카페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쾅! 나와. 강지연, 나와. 밖을 보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카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수연의 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늦춰졌을 뿐 경호원들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들은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강지연만 데려간다. 순간 박현민이라는 청년이 지연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비켜, 꼬마야.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요. 총을 든 남자가 박현민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탁! 박현민이 쓰러졌고 남자들이 지연이를 끌고 가려는 순간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내 딸 건드리지 마. 그리고 경호원들과 함께 덤벼들었습니다. 70살의 늙은 몸이었지만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도착했고 범인들은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전부 박진우 전 상무의 도박 채권자들입니다. 도박 채권자들이 왜 내 딸을? 박 상무가 빚을 갚지 못하자 회장님 가족을 인질로 잡아 돈을 받아내려 했던 겁니다. 제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진우 그 자식? 현재 박 상무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외부에서 지시를 내린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철창 너머로 박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지기였던 그 사람은 이제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당신 미쳤어? 내 딸까지 건드리려고? 박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닙니다. 뭐, 제가 지시한 게 아니에요. 채권자들이 마음대로. 거짓말. 정말입니다. 저는 이미 모든 걸 포기했어요. 박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만큼은, 현민이만큼은 제대로 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딸을 이용하려 한 거야? 아닙니다. 박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민이가 따님을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같은 대학교, 같은 수업을 듣다가 제발 믿어주세요, 회장님. 저는 한참을 박진우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지연이가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빠 현민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알았어. 그 사람 조사해 볼게. 아빠는 항상 사람을 의심부터 하네. 그래야 살아남지.
지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위험하다는 걸. 저는 수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지몽을 꾸는 소녀. 2번이나 우리 가족을 구해준 은인.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아빠가 그 아이를 특별 고문으로 뒀어. 앞으로 우리 회사에 큰 위기가 온다는데. 바로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회장님, 방금 또 꿈을 꿨어요. 무슨 꿈? 회장님 회사 무너뜨릴 배신자. 얼굴이 보였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수연의 다음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의 동생이에요. 뭐라고? 회장님 동생 강민석 부회장님이 회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제 동생? 3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제 피부치. 그가 배신자라니. 수연 씨, 확실한가? 네. 분명히 봤어요. 부회장님이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형을 끌어내리면 회사는 내 거다라고 말하는 걸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피부치의 배신.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있을까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시간. 저는 동생 민석의 부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형님? 동생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벌써 오셨어요? 지연이는 괜찮고요? 앉아.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동생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 민석아. 저는 동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형제 사이에 숨기는 거 없지? 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대답해. 없나? 동생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대체 무슨 일인데 이러세요? 미국 다녀오시더니. 저는 책상 위에 서류 한 뭉치를 던졌습니다. 탁! 이게 뭔가? 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비밀 계좌. 지난 3년간 회사 자금 100억을 빼돌린 내역이야. 형님, 그리고 이건 뭔가? 또 다른 서류를 던졌습니다. 경쟁사 회장과의 식사 내역. 한 달에 3번씩이나 만났더군. 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이건 오해예요. 오해?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럼 형을 끌어내리면 회사는 내 거다라고 한 것도 오해인가? 동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인정하는 거구나.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석아,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30년을 함께 일했는데. 동생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은 모르실 겁니다. 뭘? 항상 2인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그늘 아래서 평생을 부회장으로만 살아야 하는 게. 민석아,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 능력으로. 형님 동생이 아니라 강민석이라는 이름으로.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절 뭐라고 불러요? 회장님 동생, 2인자, 그림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석아. 형이 몰랐구나.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합니까? 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바로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제가 뭔가 잘못 봤어요. 뭐? 부회장님이 배신자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자네가 분명히 꿈을 다시 꿨어요. 더 자세하게. 부회장님은
누군가한테 협박당하고 계셨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협박? 네. 부회장님 아드님. 대학생 아들이 납치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민서가, 준호가 납치됐어? 동생이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왜 말 안 했어? 왜? 말하면 준호를 죽인다고 했어요. 동생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괴한들이 준호를 납치했어요. 그리고 매일 전화가 와요. 형님을 배신하고 회사를 무너뜨리라고. 누가 그런 짓을 모르겠어요. 목소리를 변조해서 얼굴도 안 보여주고 저는 즉시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수연 씨, 범인이 누군지 봤나? 잠깐만요. 꿈속에서 저 사람.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에요. 김전무님이요. 김전무. 입사 25년 차 회사의 산증인. 제가 가장 신뢰하던 고참 임원. 김전무가? 네. 분명히 봤어요. 검은 방에서 준호 씨를 묶어놓고 부회장님한테 전화하는 걸요. 저는 즉시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김전무 위치 파악해. 5분 후 보안팀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김전무는 지금 인천 한 창고에 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뭔가 준호 도련님도 그 창고에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동생과 함께 곧장 그 창고로 향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민서가 걱정 마. 준호 꼭 구해올게. 형님, 감사합니다.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쾅! 손들어. 안에는 의자에 묶인 채 입이 막힌 준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김전무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길? 김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김전무, 왜 이런 짓을 했나? 김전무가 비웃었습니다. 왜요? 회장님, 정말 모르세요? 뭘 말인가? 25년 전 회장님이 저한테 한 약속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5년 전, 전무자리까지 올려주마. 그리고 회사가 성공하면 자네도 임원진으로. 맞아요. 그 약속? 김전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개처럼 일했어요. 회사 위에서, 회장님 위에서. 그런데 뭐가 돌아왔죠? 전무자리 하나, 이사회 표결권도 없는 허울뿐인 자리. 김전무의 눈에서 광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회장님 동생은 부회장 되고 회장님 아들은 상무 되고 저는요? 저는 여전히 전무, 김전무.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회사를 무너뜨리고 그 자네 위에 제 회사를 세우겠다고. 경찰이 김전무를 체포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풀어주며 동생에게 안겼습니다. 준호야. 아빠. 부자가 껴안고 울었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후 저는 동생과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민서가. 형이 미안해. 예, 자네 마음을 몰라줬어. 항상 당연하게 생각했지. 자네가 내 옆에 있는 걸. 저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바꿀게. 자네도 이사회 표결권 주고 경영권도 나눠 갖자고. 동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님, 우리 이제 진짜 동업자로 가자. 형제가 아니라. 동생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그리고 저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 씨,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형제는. 다행이에요, 회장님. 그런데 또 뭔가 봤나? 수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네.
이번엔 정말 큰일이에요. 뭔데? 회장님 회사가 한 달 후에 정말로 무너져요. 주가가 80% 폭락하고 이유가 뭔가? 신제품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게 터지면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우리 회사의 신제품, 5년 동안 개발한 회사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 어떤 결함인가? 배터리가 폭발해요. 사용자 3명이 크게 다치고 그 사건이 뉴스에 나가면서 안 돼. 만약 그런 일이 터지면 정말로 회사는 끝입니다. 수연 씨, 자세히 말해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라는 걸. 저는 즉시 개발팀 총책임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이상무, 신제품 배터리 안전성 검사 다시 해봐. 예. 회장님, 이미 3번이나 테스트했는데요. 모두 통과했습니다. 됐고, 다시 해. 더 강도 높게. 이 상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3일 후, 이 상무가 창백한 얼굴로 제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찾았나? 네. 배터리 내부 회로에 미세한 결함이 있습니다. 특정 온도에서 과열되면 폭발한다? 이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시간 사용 시 3% 확률로 발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어떻게 이런 걸 놓쳤어? 죄송합니다, 회장님. 기존 테스트 환경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 환경을 재현하니 출시일까지 얼마나 남았나? 3주입니다. 3주 안에 고칠 수 있나? 이 상무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터리 설계를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최소 2개월은 출시 연기에. 하지만 회장님, 이미 예약 주문만 50만 대가 넘습니다. 지금 연기하면 사람 다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임시 이사회 소집해. 출시 연기 안건 올린다. 이사회실 12명의 이사진이 모였습니다. 회장님, 출시 연기라니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운데요. 마케팅 비용만 100억을 쏟아부었습니다. 경쟁사들이 비웃을 겁니다. 이사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제품이 시장에 나가서 폭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확률이 낮지 않습니까? 3%면 3%면 50만 대 중 1만 5천 대입니다. 그중 단 한 명이라도 크게 다치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회사는 끝입니다. 30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동생 민석이 제 편을 들었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 표결 끝에 출시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15%.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민중그룹 신제품 출시 연기, 무슨 문제? 주가 폭락, 투자자들 패닉. 저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 씨, 우리가 출시 연기를 발표했는데도 회사가 무너진다고 했지? 네. 꿈에서는. 그럼 뭔가 더 있다는 얘기야. 배터리 결함 말고 다른 게. 수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꿈속에서 또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무슨 뉴스? 회장님 회사가 안전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뉴스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작? 네. 누군가 내부 고발을 해요. 그리고 검찰 조사까지.
저는 즉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안전검사보고서 가져와. 지난 1년치 전부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게 뭔가 3개월 전 안전검사보고서 분명히 합격으로 찍혀 있었지만 원본 데이터와 달랐습니다. 누군가 보고서를 조작했어. 저는 보안팀을 불렀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군가? 최 과장입니다. 최 과장을 당장 불러. 30분 후, 최 과장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최 과장. 저는 보고서를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 설명해봐. 최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원본 데이터는 불합격인데 보고서는 합격이야. 왜 조작했나? 저는 최 과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누가 시켰어? 그건 최 과장이 떨리는 손으로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정 부사장님입니다. 정 부사장. 저와 함께 회사를 일군 창립 멤버. 20년 지기. 정 부사장이? 저는 즉시 정 부사장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 부사장이 여유롭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작된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당신이 시킨 거야? 정 부사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어떻게 인정하는 거구나. 네. 정 부사장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이유가 돼? 정 부사장이 비웃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3% 확률?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뭐라고? 다른 회사들도 다 그래요. 100% 완벽한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출시하고 문제 생기면 리콜하면 되죠.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어? 회장님이야말로 현실을 모르시는 겁니다. 지금 출시 연기하면 경쟁사한테 시장을 다 뺏깁니다. 그래도 사람 목숨이. 목숨? 회장님, 장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정 부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경쟁사와 접촉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직합니다. 그리고 이 조작건을 언론에 제보할 겁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무너뜨리다니요. 저는 그냥 제 갈 길을 가는 겁니다. 회장님이 너무 고지식하셔서 답답했거든요. 정 부사장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9시 기자회견 할 겁니다. 준비하시죠.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30년 함께한 동료의 배신. 내일이면 모든 게 끝입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수연 씨, 우린 끝인가? 아니요. 수연의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회장님이 먼저 기자회견을 여세요. 정 부사장보다 먼저요. 그리고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세요. 결함 발견한 것, 출시 연기한 것, 조작 사실까지 전부요. 그럼 회사는 정말. 아니에요. 꿈에서 봤어요. 회장님이 정직하게 사과하시는 모습을요. 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이 회장님을 다시 믿기 시작했어요. 저런 정직한 회장이 있구나라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나? 네. 힘들겠지만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았네. 내일 아침 8시 긴급 기자회견 소집하겠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아침. 하지만 동시에 가장 힘든 하루가 될 아침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본사 대강당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민중그룹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는데 무슨 일이래? 글쎄, 신제품 출시 연기권 때문인가? 아니면 더 큰 문제가 터진 건가?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옆에는 동생 민석과 개발팀 이상무가 앉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중그룹 회장 강민준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급하게 모신 이유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잘못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3주 후 출시 예정이었던 신제품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 3% 확률이지만 단 1%라도 고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3개월 전 사내 안전검사에서 이미 문제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일부 임원진이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누가 조작했습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예. 회장인 제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를 저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90도 각도의 깊은 사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바로 그때 강당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정 부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잠깐 모든 시선이 정 부사장에게 쏠렸습니다. 정 부사장님, 무슨 일입니까? 정 부사장이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 부사장, 여러분, 정 부사장이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건 제가. 정 부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검사 결과 조작도 출시 강행 시도도 전부 저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정 부사장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회장님은 항상 올바른 길을 가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과에 눈이 멀어서 정 부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했는데 마지막에 회장님 발목을 잡을 순 없습니다. 정 부사장. 정 부사장이 기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오늘부로 사표를 제출하고 법적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정 부사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네. 자네 마음은 알겠네만. 회장님. 정 부사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경쟁사로 간다고 했던 거 거짓말이었습니다. 뭐, 사실은 제 딸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평생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경쟁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왔을 때 흔들렸습니다. 정 부사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아빠, 그 회장님 배신하면 안 돼. 아빠가 항상 말했잖아. 의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정 부사장. 그래서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회장님 곁을 지키려고. 저는 정 부사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네 딸 치료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겠네. 그리고 자넨 해고 안 해. 회장님, 대신 앞으로는 정직하게 가자고. 우리 둘 다.
정 부사장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이 뉴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0세 회장의 정직한 고백, 네티즌 감동. 저런 기업이 진짜 기업이다. 호평 쏟아져. 예약 취소? 오히려 주문 증가. SNS가 들끓었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문제 생기면 숨기기 바쁜데 저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다니. 70세 할아버지가 저렇게 고개 숙이는 거 보고 울었어요. 제품 못 사도 괜찮아요. 저런 정직한 회사 응원합니다.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0%, 35%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민중그룹의 정직함에 투자합니다. 단기 이익보다 고객 안전을 택한 기업 응원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 씨, 정말 자네 말대로 됐네. 수연이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회장님. 정직은 통하더라고요. 배터리 결함을 완벽하게 수정한 신제품이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론칭 행사장. 5,000명의 고객들이 모였습니다. 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여러분께 완벽한 제품을 선보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제품 하나 만들기 위해 우리는 정직을 배웠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객석의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수연과 할머니를 따로 만났습니다. 수연 씨,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는 진짜 망했을 거야. 아니에요, 회장님. 회장님이 정직을 선택하셨잖아요. 그것도 자네가 용기를 줘서지. 저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장학금이야. 대학 4년 전액 지원, 그리고 생활비까지. 회장님,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니야. 이건 감사의 표시일 뿐이야.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손녀가 회장님 덕분에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 이제 청소일 그만하시고 편히 쉬셔야죠. 저는 또 다른 봉투를 건넸습니다. 매달 생활비예요. 이제 손녀 뒷바라지만 하세요. 할머니와 수연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딸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근데 박현민 씨 말이에요. 응?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음에 한번 만나보실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한번 만나보자. 내 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괜찮은 청년인가 보네. 아들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수연이라는 친구 정말 신기하네요. 예지몽이라니. 그래, 신기하지. 하지만 더 신기한 건 저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그 예언들을 우리가 함께 바꿔냈다는 거야. 동생 민석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이번 일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정직이 최고의 전략이더라고요. 맞아. 30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걸 70살에 배웠네. 1년 후, 민중그룹은 업계 1위로 도약했습니다. 가장 정직한 기업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수연은 미국 MBA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 전에 귀국해서 민중그룹에 입사했습니다. 가끔 꿈을 꾸면 저에게 알려주지만 이제는 그 꿈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어느 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지하주차장에서 수연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인턴 직원이 된 수연. 회장님, 안녕하세요. 수연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네. 오늘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야 해서요.
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물었습니다. 요즘은 꿈 안 꾸나? 네. 예지몽이요? 요즘은 안 꾸더라고요. 왜 그럴까? 수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이제 바꿔야 할 미래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면 되니까. 네, 회장님. 수연이 밝게 웃으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8살 청소부 손녀의 한마디가 70살 재벌 회장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도 바꿨습니다. 가끔은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그 안경 쓰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 기적.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5년 후, 수연은 민중그룹의 최연소 이사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임원회의. 여러분, 저는 이제 물러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대표를 소개합니다. 동생 민석과 수연이 일어났습니다. 수연 이사는 앞으로 민석 대표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수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청소부 손녀를 이렇게까지. 아니야, 수연 씨. 저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나를 구했어. 그리고 이 회사를 구했고, 그때 그 꿈을 안 꿨으면 운명이었나 봐. 우리의 만남. 수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요즘도 그 티타늄 안경 쓰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건 박물관에 기증했어. 대신 이걸 써. 제가 쓰고 있는 건 평범한 검정 뿔테 안경. 그날 제 목숨을 구해준 바로 그 안경. 이게 저한테는 행운의 안경이거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위도 돈도 아닙니다. 정직과 용기, 그리고 서로를 믿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민중그룹 강민준 회장의 자서전 중에서 마이너스